예, 안녕하세요. 그 방문각에서 1차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희창 노무사라고 합니다. 뭐 노무사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그 공인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공인노무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노무사가 되시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이제 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면은 노동청의 체불 진정이라는 걸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노동부 관련 업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남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업무도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노무사의 뭐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동부가 아니고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거나 이런 노동 3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동 3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위원회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는 겁니다. 대리 업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죠.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이걸 업무상 재해라고 하죠.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은 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산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란 얘기죠. 산재 신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 이런 그 4대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이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인데 이런 업무도 이제 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업무인데 법률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뭐냐면은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할 때는 노동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노동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노동법을 이제 일반 회사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무법인에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뭐 휴가를 며칠을 줘야 되고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법률자문이라고 합니다. 법률자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무사 업무로서 많이 이제 그 진출을 하고 있는 게 HR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HR 컨설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직무국 같은 걸 도입하는 거, 이걸 이제 임금 체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관계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HR 컨설팅, 이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노동부 관련 업무, 그리고 두 번째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세 번째 이제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기업자문, 법률자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HR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노무사가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인노무사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인노무사 향후 전망과 과제입니다. 공인노무사 향후 전망과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분들의 이제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근로자들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서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일이 많아진 만큼 최근에는 그만큼 이제 공인노무사를 1년에 한 30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그 공인노무사 취득한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 노무사들끼리 경쟁이 좀 심해졌죠. 과거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영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노무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모든 자격사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격사가 영업을 못하면은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근로자들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그 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그만큼 영업의 중요성은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를 요즘에는 그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고
평생 직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 직장인한테는 이 노무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은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직장을 안 다니는 구직자들한테는 취업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공인노무사를 뽑을 때, 그 공인노무사를 뽑을 때는 공인노무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 경쟁률이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직자한테 취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물론 직장인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노동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법 시험 범위는 일단 1차는 노1하고 노2가 구분이 돼 있죠. 노1하고 노2가 구분이 돼 있는데 노1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하고 노2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1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11개 법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노2는 노동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 법률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총 11개 법률인데 한 15문제 정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시험이 나오고요. 나머지 10개 법률에서 각 법률당 한 문제씩 출제가 돼서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2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포함해서 5개 법률이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한 21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 해서 2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공부를 할 때부터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다른 법률들, 이런 법률들은 기출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기출 조문 정도로 준비하시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노동법도 법과목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법은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노동법을 공부를 하실 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1차 시험을 붙고 2차 시험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각 저도 이제 그 노동법을 1차에서 강의를 하는데 최대한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차 준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시작하실 때도 항상 이제 2차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도 법학이 하나죠. 법학이 하나입니다. 노동법도 법학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학 공부의 시작과 끝은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인데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해석한 게 판례하고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고요.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세 번째가 학설입니다. 학설. 그리고 과거에는 학설로 이제 그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학설 자체만으로는 출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답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법조문하고 판례 중에서도 대법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노동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1차 시험에서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진도를 꾸준히 복습도 하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1차 시험 노동법에서 얼마든지 70점, 8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어떤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이 나 노동법 때문에 1차를 떨어졌다 하시면은 그분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1차 시험에서도 민법 때문에 1차 시험에 떨어졌다. 이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노동법은 꾸준히 하시면은 노동법 때문에 1차 시험을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시험에서 그 합격의 3단계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합격의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해 단계죠. 이해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암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해, 정리, 암기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고 정리를 할 때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하실 때는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1차든 2차든 이 세 가지 단계는 꼭 필요하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단계는 필요가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 정리, 암기의 정도가 좀 다른 거죠. 2차 시험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암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논술형이기 때문에 정리도 1차 시험 준비할 때보다는 조금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은 이해하고 정리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인노무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고 그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경영학을 담당하시는 윤미경 교수님을 포함해서 그 많은 2차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차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 개론, 2차 경영 조직론을 강의하고 있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지금이 상황이 그런지라 이렇게 면대면으로 랜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인사 조직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이나 이제 수원가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는 이제 1차 과목과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1차 경영 조직 경영학 개론과 2차 경영 조직론 이 두 과목이 모두 선택 과목이에요. 1차에서도 선택 과목이고 2차에서도 선택 과목인데 지금 이제 경영학개론 1차가 이제 다음 주면 1차가 이제 수업이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납니다.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하실 분들이 사실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가 끝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 2차에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개론이 사실은 굉장히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사관리, 경영 조직, 그리고 마케팅, 생산관리, 뭐 회계 재무, 뭐 이렇게 해서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과목의 어떤 그것들 한 권에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에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고 다음 달에 핵심 내용과 기출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것을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따라와도 되고요. 1차, 2차를 봤을 때 2차 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술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논술로 이제 배운 내용을 현출해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도 4단계의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2차도 4단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 경영 조직론 2차에 집중을 하시고 1차는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복습을 하셨다가 4월 1차 같은 경우는 5월에 시험이 있고요.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차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신 분들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이 방문각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도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들 100% 이제 적중을 하셨어요. 경영 조직론도 수업 시간에 모두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음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경영학 개론에 이제 경영학 개론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경영 조직론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연기, 1기, 1기, 2기, 3기에 걸쳐서 이제 이것도 4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연기에서는 기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경영 조직론을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쫙 훑어내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조금 심화된 좀 깊이 있고 심화된 그런 학습을 하게 되고요. 2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답안에 현출해낼 수 있는 25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고요. 3기에서는 25점짜리 2문제, 50점짜리 1문제, 그래서 이제 100점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다른 학원들도 다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른 빨리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실전에 적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 때부터 25점짜리 단문을 논술을 이제 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처음부터 이제 첫 시간 빼놓고는 계속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첨삭을 하고요.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이제 피드백을 다 모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번 연습한 거랑 100번 연습한 거랑은 현장에 가서 얼마큼 잘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경영 조직론 같은 경우는 25점짜리 2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50점짜리 1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간 이걸 쓰게 되는데, 페이지로 봤을 때는 1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페이지, 8페이지 정도의 할당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해서 16페이지를 메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처음부터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그것은 이제 시험을 보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배운 내용을 똑같이 써서 내면 사람들이 다 답안이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영 조직론의 경우 굉장히 과목의 분량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대학에서 2년 동안 정도 배우는 그런 분량을 한꺼번에 몇 달에 배워서 그것을 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과 조직 이론 이 두 과목을, 그러면 이제 500페이지가 사실은 넘습니다.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조직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경영학자들의 연구된 이론을,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론을 어떻게 똑같이 개념부터 그 이론의 특징, 그리고 경영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 이론이 과연 우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까지 아주 겸손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5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험서에는 책을 한 가지만 봐서는 깊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죠. 국내외 많이 보는 그런 교재들을 다 해서 압축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슈가 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때그때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책을 비슷한 내용을 여러 권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을 집중해서 10번 파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에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열정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해야겠다는 절실함, 그런 기대감,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꼭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을 거고 합격을 꼭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2차에서 뵐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을 뵙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동안 여러분들도 각오를 가지고 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전 소개받은 유정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새롭게 또 그 시즌이 시작이 됐네요. 일단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설레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뭐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2차 노동법 관련해서 이제 GS 과정하고 이 과정별로 잠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고 오늘 그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9월 20일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 이제 GS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GS 뭐 연기 또는 영순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S 연기라고 하면 보통 GS가 뭐냐, 근데 이제 그룹 스터디의 약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 연기 때는 보통 이제 기본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은 보통 이제 교수님 기본서하고 플러스 수험서를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때 이제 기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S 연기가 보통 이제 9월에서 12월 즉 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 교수님 기본서라든가 이제 수험서 갖다가 보통 한 3회독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제 그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진도를 나갈 때 3번을 뭐 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회독수를 좀 3번 정도를 높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1기가 이제 들어가 있죠. 1순환이 들어가면 이 1순환 때는 이제 심화 이론을 들어갑니다. 자, 이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이제 교수님 기본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GS 연기 영순환 동안 이제 그 3회독 정도를 했으니까 이제 수험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판례는 보통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뭐 여기에서 제가 이제 GS 1기 때 이제 그 제공해드린 그 판례 문제에서 시험이 나왔지만은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판례는 보통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 이슈되는 그런 판례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그 판례 위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실무라든지 학계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판례, 보통 이제 3년 이내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가지고 올 거고요.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노동법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판례 위주, 최근 판례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이제 실무라든가 이제 학교에서 주목하는 이제 판례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심화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화 이론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저는 한 2번 정도 이제 근기법 끝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법 끝날 때 2번 정도 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점짜리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GS 1기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네, GS 이제 2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2기, GS 3기. 자, GS 2기나 3기는 사실 이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기간인데. 실전 모의고사 기간인데 일단 GS 2기는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이제 50점짜리로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GS 3기는 이제 실전과 동일하게 이제 75점으로 이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전처럼 시험을 볼 예정인데 일단 그 GS 1기름을 또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GS 0기 때하고 이제 GS 1기 때의 차이가 이제 심화 이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수험서로 이제 기본서 교수님 기본서는 안 보고 이제 수험서 위주로 볼 때 이때 이제 단권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단권화 작업. 그래서 이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갈 수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책 하나 정도는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기본서하고 뭐 그다음에 수험서, 법전 뭐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험서 단권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무리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년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차 시험 볼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시험 보는 것이 이제 노동법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에서 사실은 이제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못 하시면 뭐 나머지 시험 과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과목이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험 계획을 어떻게 짜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이제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 1년 계획 잘 짜셔서 이제 내년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제 그 수험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로 방문각에서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이면진 공인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는 이렇게 PPT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하면서 GS 그 0기, 1기, 2기, 요 3기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서 유정수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똑같이 이제 GS 연기 그 다음에 1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구조는 동일한데 저희가 GS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본서는 이제 박경희 교수님 저서를 합니다. 박경희 교수님 책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GS 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접하실 때 암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암기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인사노무 관리 과목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암기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암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노무 관리 과목이 과연 경영학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다른 과목 법학이죠. 주로 법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인사노무 관리 과목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이해를 처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기 때는 거의 이해가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암기를 해야 되느냐? 뭐 여유가 되시면 하셔도 되는데 연기 때는 그냥 암기 부담 갖지 마시고 무조건 이해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 때 충분히 여러분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하시며 그 인사노무 관리의 그러니까 기본 틀이나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틀을 만들어야지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사노무 관리의 전체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연기 때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시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 이 연기 때는 기본서 위주로 해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1기 때는 물론 기본서도 보지만요. 여기에 이제 단권할 수 있는 자료가 나갑니다. 단권할 수 있는 자료가 작년에 이제 이걸 프린트로 나눠드렸었는데 올해는 교재 형태로 나갈 건데 요 단권할 수 있는 자료로 나오고요. 주로 수업에서는 이제 요 단권화 자료를 가지고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그때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교과서들 중에서 박경 교수님 책에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단권화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요거 가지고 위주 좀 내용들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화하고 그다음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때도 여러분이 중시해야 될 거는 한 이해는 한 70이면은 이때 한 암기는 한 30 정도로 두고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기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충분히 배웠던 기본서나 이런 것들 더 보시면서 이해를 더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권화된 자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실전 모의고사가. 그쵸? 그리고 2기 때는 이제 뭐 마지막 정리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단권화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요 실전 모의고사가 이때부터는 중요하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2차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차와 2차는 많이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인지하시고, 주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써야지만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해했다, 안다고만 생각하시는 거랑 또 그걸 막상 답안에 옮기는 거랑은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때 보통 50점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데 25점짜리를 냅니다. 25점짜리를. 근데 올해 어떤 수험 산문의 경우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산문의 특징이 뭐였어요? 산문이 내용을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50점짜리 문제예요. 산문 같은 경우는 사실 50점짜리를 내도 충분한 문제였는데 그걸 25점짜리로 냈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큰 사이즈 문제도 작게 25점짜리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논점을 그렇다고 빼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실제로 50점짜리 문제를 25점짜리 줄여서 쓰는 연습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2문이나 3문에서 충분히 50점짜리가 25점짜리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50점짜리의 내용을 25점짜리에 맞게 최대한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연습이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저는 그런 위주로 문제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기는 이제 뭐 이때가 실전 모의고사 계속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출제 가능한 주제별로 이제 내용들도 다르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때부터는 이제 암기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해가 30이라 그러면 2기 때는 암기가 한 70은 돼야 되고, 이때는 이제 이해가 10이라 그러면 암기가 이제 한 90은 돼야 되는 거죠. 이 10은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시면서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막판에 되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인사노무 관리를 접근하셔야지 처음부터 암기 부담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인사노무 관리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틀을 잡아놓으면 그 뒤에는 저절로 따라오는 암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취지라든가 어떤 등장 배경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배우면 여러분이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답안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해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 준비를 하시면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인사노무 관리는 그런 부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경영학 과목이에요. 그렇게 법학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법학의 논리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법학과 경영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학에서 공부하는 방법론으로 절대 인사노무 관리를 접근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사노무 관리가는 경영학의 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경영학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활동의 모든 주체들 중에서 기업에만 집중된 거예요. 즉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이 기업이 보다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특히 이제 그 기업이 가진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실 때는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읽으시면서 이 경영학은 이런 제도, 이런 내용이라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기업에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특히 인사노무 관리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에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영학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범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삼성에서 하는 인사관리가 다른 기업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업들마다의 조직 문화, 거기에 구성원의 특징, 사업의 어떤 특징, 업의 특징 등등등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인사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배경 속에서 그 기업의 가장 최적의 인사 관리가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베스트 프랙티스만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제도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고민한다던가 개선을 한다던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사 관리를 공부하면서 뭔가 정답을 찾고자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제도,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에서 제도, 기법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인사관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답안에 녹여낼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고민들이 같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에 좀 더 고득점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체도 어떤 암기식 그런 위주보다는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던져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본인만의 어떤 인사관리를 보는 관점,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배우면 재미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무사 생활을 하지만 좀 특이한 게 저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인 자체도 이제 컨설팅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관리 HR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실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에 좀 도움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인사노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2차에서 인사노무 관리 꼭 주력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올해 행정쟁송법 문제 사실 좀 평이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풀이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사안의 포섭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가 돼요. 근데 그것은 그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했다면은 좀 평이하게 느꼈을 것이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 눈에는 그 부분이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방 우리 임현진 노무사가 이제 말씀하셨죠. 그 사회과학하고 법학은 틀리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가. 거기는요. 자, 첫 번째 저는 GS 연기 때 뭘 할 거냐면 기본서를 이제 하는데요.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가 교수님 기본서가 아니고 제가 암기해야 할 부분, 행정쟁송법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논리로 풀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논리 속으로 법학을 넣어버리면 무조건 꽈락이에요. 제가 보증해요. 완전한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거꾸로 해요. 여긴 2에 0이에요. 오히려 암기가 100입니다. 이가. 그래서 이 기본서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암기해야 되냐라는 지점들을 가르쳐주면서, 물론 이 암기를 하기에 대한 보조도구로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의 부담만 가지시면 돼요. 100%예요. 100%. 그 다음에 GS 1기가 되면은 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암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에 대한 답안
답안 작성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암기가 있잖아요. 거꾸로 해요. 90이에요. 이해가 10이에요. 이해가 10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10이냐면,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죠. 이해하는 방식을. 답안 작성법은 리걸 마인드에 의해서 합니다.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작성을 할 때 그 논리의 흐름을 이해시켜주면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마지막 설문 해결까지 쭉 내려가는 이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런 리걸 마인드가 목차 속에 여기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이건 일이 들어가네, 요것은 일이 들어가, 요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GS 이제 2기를 가면은 이 암기했던 답안 작성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거기에다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건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암기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설문의 해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진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왕창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안포섭이라 하는데, 사안포섭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방 앞에서 했던 우리 노무사님의 설명처럼 사회과학으로 착각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덤벼들어서 행정정수법 너무 어렵다 그래요. 저는 어렵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리어 암기하는데 어려워요가 이게 정답이에요.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면은 답안 작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문이 어떤 표현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사안포섭에서 갈립니다.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를. 근데 여기서는 답안 작성 연습할 때 여기는 기본형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거예요. 기본형으로. 그 다음에 3기에 가면,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암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암기가 90이에요. 90. 암기가 90이에요. 그 다음에 3기를 가면 이제 응용형을 할 겁니다. 응용형. 마찬가지로 답안 작성 연습인데 동일하게 답안 작성 연습이에요. 응용형을 할 겁니다. 응용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본서는 여기서 한 번 쓰고 암기할 부분을 이렇게 추출하면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것이고, GS 1기부터 GS 3기까지는 이제 하나 가지고 할 거예요. 백발백중 행정쟁송법이란 교과서 가지고 할 건데, 올해도 시험 문제 100% 맞췄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우리 업로드 해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1문 같은 경우 문제 1에 이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백발백중 행정적 61페이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뭐만 틀려요? 사안포섭 하는 것만 살짝 연습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백발백중 행정적법 페이지 102페이지.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교재인데 이제 내년에 개정판을 낼 거예요. 2021 대비해서는 거기도 102페이지에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뭐만 틀려진다고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나 설문의 해결 부분만 틀려지면 돼요. 설문이 매번 바뀌니까. 설문의 구성이 바뀐다 그래서 답안 작성에 로마자 1, 2, 3, 4번의 이 목차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판례의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론의 학설의 대립이라는 이론 부분의 소개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똑같이 쓰고. 그래서 그대로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2번이 이게 이제 기각 재결이 이게 혹시 기각 결정이냐,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거예요. 백발백중 행정쟁송법에서는 페이지 61페이지에 5째줄부터 11째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GS 2기 8강 2교시의 강의 내용이었어요. 이게요. 혹시 나올지 모른다, 이거. 혹시 브리타로 나올지 모르니까 꼭 이것은 이렇게 써라라고 이걸 연습을 시켰어요. 이거 수업 중에 다 얘기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쟁송법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이 강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쉬운 과목이에요. 나올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백발백중 행정쟁송법 페이지 224페이지에 있는 타입 1번과 타입 2번을 묶어서 낸 종합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가려면은, 요 부분까지 가는 것은 GS 1기
2기, 3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안에 쓸 내용들은 GS 연기의 기본 수업 파트에서 빼내서 암기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쟁송법에 있어서의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있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쓰라는 대로만 쓰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런 데가 광저점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해서 사안법습 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거기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수험가에서 제일 오해되는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행정쟁송법을 논리에 맞게끔 써서 논리적으로 쓰면 점수 얻어. 제일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논리가 달라질수요, 사람마다. 법인데 법은 있잖아요, 하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의 논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논리를 벗어나서 자기 논리를 쓰면 그건 무조건 패소, 부적법, 소각과 판결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돼서 엄청나게 승소리 떨어진단 말입니다. 패소율이 왕창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 1, 2년 엄청 깨지다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판례 공부 열심히 하죠, 제 친구들도. 그게 아니에요. 판례가 답입니다. 판례가 답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판례하고 다른 많은 학자들의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정하준 교수님이라든가 홍천순 교수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비판하잖아요. 판례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적 시각은 설문 해결에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두세 줄로. 그거 가지고서 그 비판한 시각을 주된 메인 스트림으로 해서 거기에 시각을 맞춰서 쓰면 이건 무조건 꽈락이에요. 사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소각하예요. 그건. 아니면 패소 판결하거나. 그런데 청구 기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인데 판례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어떤 권리구제 사각지대 있잖아요.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나와야 돼요? 입법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설문 해결에서 이러이러한 권리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입법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언급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메인스트림의 시각으로 해서 논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부작위인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게 그게 뭐였어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부작위의 요소의 신청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신청권을 원고적격 검토에 따라 원고적격설이 있고 판례처럼 대상적격에서 한 대상적격설이 있어요. 근데 신림동 답안은 다 원고적격설이죠. 판례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위법론으로 가면 부작위 위법하다 위법론으로 가면 실체적 심리설로 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책을 보면 다 실체적 심리설로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판례가 옳다고 판례 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부작위는 판례가 분명히 대상적격론인데 신청권에서 갑자기 뒤에서 위법하다 해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지 않고 판례처럼 실체적 심리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는 신청권은 원고적격이었다면 뒤에 가면 실체적 심리설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써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점수가 그럭저럭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판례예요. 판례는 대상적격설로 신청권 문제를 대상적격설로 검토한 다음에 이건 부작위가 맞다 혹은 부작위가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차적 심리설로 취해서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앞뒤의 논리가 아주 상호적으로 수미상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앞에서 A라 그러면 D도 A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A라 해놓고 뒤에 가서 보니까 이 판례가 이상한데 그 비판적인 걸 딱 거기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논리 모순이어서 이게 꽈락입니다.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부분 점수를 주더라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해라고 하는데 그런 이해를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도 없어요. 쟁송법 저랑 공부할 때는. 왜? 제가 아예 답안 형식을 그런 방식으로 딱 정해서 써드리고 그걸 외우게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70점 이상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써내기만 한다면. 심지어 80점 육박합니다. 80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쟁송법은 10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학은 80점을 이제 80점을 만점으로 봐요. 그래서 80점의 만점인데 그 중에도 80점 만점에 또 80%는 64점. 이거를 고득점의 이제 기준 최하 점수라 그래요. 그래서 64점부터 80점 사이가 이제 고득점이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 건데요.
저하고 같이 하셔서 이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사은포섭하는 연습. 사은포섭은 뭐예요? 기계적으로 암기하더라도 설문의 어떤 그 이벤트 구성이 달라지면 판례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통과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통과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 구성, 문장 구성, 그 사건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러면 그걸 연습할 때 어떤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달라질까? 그 판례에 키워드가 있어요. 판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서로 이제 이해하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안 되고 제가 강제적으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좀 이식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워낙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남을 막 윽박지르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게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저랑 같이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쟁송법이 제일 부담이 적게 가는 과목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학습할 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에 저한테 올해 시험 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문자 온 친구들이 너무 쉬웠다. 행정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줄은 몰랐다.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쓰란대로 썼다. 예, 그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다. 오히려 쟁송법은 전략 과목이다. 왜?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게 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가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고 또 이 논리를 추구하고 글쓰기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순하게 내용 전달하고 그다음에 내용 전달하면 이제 쓰기는 니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광야에 내버려두는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저희 광문관과 함께 하시면서 최단 기간에 이런 합격하는 그런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